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평학당이라고 지금 이름 붙여져 있는 이 공부하는 공간에 훈장을 맡고 있는 이근덕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감격스럽네요. 독일에서, 뉴질랜드에서, 그 토론토에서 이렇게 그 함께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한평학당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지금 한 60여 명 정도의 회원들이 그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힘을 합하자 해서 모이는 곳이 한반도 평화 경제 회의입니다. 그곳에서 매주 월요일 날 9시에 밤 9시에 모여서 서로 그 자신을 소개하고 그래서 알리고 회원들끼리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그 공부의 장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반도 평화의 해법 인식을 갈아엎자. 인식, 정책, 전략, 정부 역할의 변화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미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이 기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아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요. 전혀 낯설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분단 상태의 극복, 전쟁 상태의 극복, 평화가 진짜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분단 극복의 평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압도적으로 추진했던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을 논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는 잊어라. 잊어야 한다. 평화를 이야기하자. 평화를 실천하자. 종전 평화협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번 지난 2, 3년을 간단히 돌아보겠습니다. 주마등 같았던 시간들 쭉 한번 압축 줬다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대장정이 실패한 보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는 감동스럽게 봤습니다. 9순이 넘었던 김영남 최고위 상임위원장의 이 눈물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94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께서 흘렸던 이 눈물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이 감동이 결국 1차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그리고 우리는 봤죠. 양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거리가 전세계 엄숙히 증명하였다.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治원칙을 확인하고 합의는 철저히 이행될 것이며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죠. 2018년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약속했죠. 엄청난 합의였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북측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약속이 이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6.12 싱가포르 합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은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했죠. 적대청산 평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3번에 있습니다. 미국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즉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종전평화협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지했죠. 종전을 하겠다고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두로 3번이나 종전선언을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상조치로서 약속을 했죠. 자, 이게 싱가포르 합의였습니다. 지금 거진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나라고 얘기하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북미 간의 위기를 싱가포르 합의가 실천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북측이 발끈했을 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평양선언의 핵심은 북측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 엔진 시험장, 유관국 전문가 참관 속에서 폐기할 수 있다.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의 핵시설 영구 완전 폐기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걸 받았죠. 미국의 상응 조치가 과연 뭐였겠습니까? 종전평화협정 같은 상응 조치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처리한다라면은 영변과 동창리로 상경되어지는 핵과 ICBM의 거점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였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엄청난 것을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나라로 왔습니다. 이 9.19 평양선에 있을 때 저는 한 문장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입니다.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대통령께서 했던 연설문의 한 문장입니다. 붉은색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북도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절실히 확인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15만 평양 시민들한테 북과 남 8천만 결의 손을 굳게 잡고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를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명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드러나는 식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을까요? 9.19 평양선언 이후에 네오콘의 전면적인 대반격이 있었습니다. 핵문제 진전이 없이는 비핵화 제재 프레임 딱 가둬가지고 남북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미국은 치고 나왔죠. 네오콘이 치고 나왔고 결국 이래저래 연기되다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하노이에서 노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노딜로 결과지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5개월, 그 이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미국 뒤에 숨어서 아무리 제재를 이야기하고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네오콘들의 그 이야기에 한미 워킹그룹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그냥 기다렸던 그 시간, 통탄할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후에도 사실은 그대로 기조가 유지가 됩니다. 하노이회담 실패와 남북간의 더 큰 실패였죠. 네오콘의 전면적 개입과 반격이 있었고 우리는 비핵화의 프레임, 제재의 프레임, 한미동맹의 프레임에 갇힌 인식 오류 속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북측은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지만 미국은 아예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죠. 평화 전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북측은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12월이었죠. 정면 돌파, 즉 미국의 적대는 항존한다. 자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할 수밖에 없다. 정면 돌파하겠다. 추치를 객관 극복하겠다. 결국 조미 대결, 북미 대결은 자립경제와 제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은 지난해 우리는 이 참혹한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6월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이 상황은 4.27 판문점 선언이 깨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상징적으로 깨진 거라고 봅니다. 왜냐? 4.27 판문점 선언 중에 유일하게 실천되어졌던 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였습니다. 이것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떼므로써 4.27 판문점 선언은 이미 파탄 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북측은 결국 2021년 올 1월에 8차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차 당대회 속에서 북측이 내놓았던 현재 남북관계 수준은 북남관계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식 되돌아갔다는 것이죠.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적 해법 입장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근본 문제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를 일체 중지해야 하며 북남 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행하자. 이 세 줄에 있는 공통 분모가 뭘까요? 근본 문제는 적대관계 정산이죠. 전쟁 상태의 극복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전쟁 군사훈련 연습 이런 것들이죠. 북남 선언들 무겁게 대하고 신성하자. 4.27 9.19 핵심 종전선, 종전평화협정이 여기에 해당되는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북측은 이미 남북관계의 해법을 원칙적으로 표명해놨다. 이 부분이 뭘까? 저는 이 부분이 종전평화협정, 특히 종전선언부터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3월 15일 날 김정 부부장은 3년 전 봄날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아주 회의적으로 이야기했죠. 우리 남측 당국,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기존의 한미동맹 중심의 제재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서 별다른 특별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엄중한 위기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부터 금강산 국제관광국 이런 기구들까지 없애는 문제, 이 실천성을 담보한 경고입니다. 대한법원 강대강을 재확인했죠. 마찬가지 최성희 부상의 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엄중한 얘기죠. 실천성을 담보한 경고입니다. 대미법원 강대강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허투루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북측은 개개인이 그냥 담화를 내지 않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당적 체계의 치열한 토론 논쟁 끝에 하나의 정책적 결과를 내놓습니다. 허투루 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블링컨이든 오스틴이든 이러한 김여정, 최선희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상당한 우려스러운 형국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측의 군사적 강경 대응 유도 목적의 대북 적대 행위를 가시화할 경우에 북측은 어떠한 정치 정세의 상황이든 고려 없이 미국을 향해서 2017년 전쟁 위기를 넘어서는 엄혹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남북미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설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북미 간에 엄혹한 2017년의 전쟁 위기를 압도하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전쟁 위기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보여졌던 핵, ICBM, 화성 15심 이런 것이 아니라 가공할 위협적인 대미 군사적 관공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2018년 6.1 싱가포르 합의가 9.19 평양선 이후에 9.2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2019년 2.28 하노이 회담은 노딜이 됐죠. 이후에 정치정세를 다 봤을 때 북측은 연말까지 기다렸죠. 전혀 미동도 없었죠. 북측은 미국한테 완벽히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70년 수십 년의 그 핵, 미사일 이 모든 전략들을 유보하면서까지 나왔는데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식의 전환, 전략기조, 정책의 변화가 진짜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핵화가 왜 허구적 정책인지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질을.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전쟁정식 평화 실현입니다. 기본이죠. 이게 근본 가치입니다. 전쟁정식 평화 실현. 형식적으로는 분단국 통일 실현의 과정이겠죠. 한반도 문제의 핵심 주체는 남과 북입니다. 근데 그 주체만큼이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수로서 미국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의 국가전략 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가전략을 못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북의 국가전략을 바꿀 수도 없죠. 우리는 우리의 전략과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정책의 실패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 그 지점인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책 프레임의 변화, 전략 기조의 변화, 정부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정책 프레임은 오늘의 주제죠. 비핵화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평화의 프레임을 가야 됩니다. 비핵화 자체가 평화를 위한 수단이죠.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도 하고 남북협력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핵화 프레임은 결론적으로 미국의 프레임이죠. 네오콘의 프레임이죠. 비핵화 프레임은 결론적으로 저는 분단체제 유지력이라고 봅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좀 더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략 기조의 변화. 안보 전략에서 평화 전략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보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이다. 평화가 적극적인 안보가 구현된 상황이다. 안보는 평화의 수단이다. 안보의 목적이 평화이다. 그렇다면 소극적인 안보 전략에서 적극적인 평화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드리고요. 정부 역할 변화가 따라오죠. 비핵화 프레임, 비핵화에서는 우리는 핵 문제가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맞습니다. 근데 평화의 프레임에 넘어오게 되면 평화 문제의 당사자죠. 한반도 문제의 주체로서 우리 정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를 버리고 당사자가 되야 됩니다. 평화의 프레임입니다. 관계중심식의 변화와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 프레임 속에서는 비핵화 정책은 말입니다.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 비핵화 문제는 한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푸는 것이죠. 평화의 문제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공조 제재의 틀에서 남북과 민족 공조 화해의 틀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책 프레임, 전략 기조, 정부 역할, 관계 중심축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죠. 미국 중심적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 중심.
대한민국 국익, 우리 국익 중심의 우리 주체 강화가 진짜 필요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핵화는 잊어라. 평화를 이야기하자. 정부의 비핵화 프레임에 갇힌 인식 오류, 정책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는 건데요.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아가. 즉 비핵화 문제를, 북한 핵 문제를 모든 남북관계의 출입구에 갖다 놨습니다. 핵 문제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미국 네오콘의 전략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핵 문제도 풀고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교류협력도 하고 개성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 핵 문제를 제 앞에 갖다 놨을까요? 언제부터 이런 인식이 우리에 빠졌을까요? 기억나십니까? YS. 핵을 머리에 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비핵화의 신성 불가침 비핵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 비핵화 전략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궁극의 가치는 국민 행복을 위한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비핵화이기 때문에 비핵화 정책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비핵화 우선론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로부터 실패한 연유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비핵화가 아닌 평화를 이야기해 평화가 온다.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다. 정부는 북미의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를 내려놔야 됩니다. 최소한 로키로 가야 됩니다. 평화협상의 주체가 됩니다. 이 이야기인데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비핵화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핵화를 잊으라고 하는 그 이면에 비핵화가 뭔지, 북핵 문제의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식인데요. 비핵화 담론, 저는 분단 유지를 위한 유령의 덫이라고 봅니다. 근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비핵화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가능합니까? 두 번째, 비핵화의 의미는 뭘까요? 북한의 비핵화입니까? 한반도의 비핵화입니까? 전 세계의 비핵화입니까? 합의가 전혀 안 되죠. 기존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였습니다. 기존에 남북미는 한반도의 비핵화였어요. 이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죠. 이제 북은 전 세계의 비핵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래됐죠. 6.12 싱가포르 합의,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노이 당시에 미국이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했었다라면 한반도 비핵화는 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죠. 북측은 전 세계 비핵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도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국가 전략입니다. 이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핵화의 목적은 뭘까요? 왜 하려고 하죠? 평화를 위한 것이다. 분단 유지를 위한 것이다. 전쟁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대입될 것 같습니까? 비핵화의 목적, 미국은 비핵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평화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북이 핵을 포기하면 때려버릴 생각일까요? 왜 해야 되죠? 최소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해법 없는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적대적 분단체제, 분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은 아닐까요? 비핵화를 하면 평화가 오나요? 아니면 오히려 비핵화를 하면 전쟁 위기가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언제 발생합니까?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에 국방력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기울었을 때 전쟁이 납니다. 군사적 공포의 균형이 생기면 전쟁이 결코 나지 않죠. 상호 확정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70년 전쟁 중입니다. 미국의 대북 핵 선제 공격 전략이 유지되는데 북이 비핵화할까요? 최소한 미국이 북측한테 미국의 대북 핵 선제 공격 전략을 내려놓겠다, 폐기하겠다는 말 정도는 해줘야 북이 비핵화 협상 거들더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핵만 포기해라. 이건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근본적 문제를 던져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주변국 모두 핵 무기를 갖고 있는데 북이 비핵화할까요? 해야 하나요? 우리가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주변국 전부 다 핵을 갖고 있어요. 왜 한반도는 비핵화돼야 되죠? 근본 질문입니다. 국제정치는 자국이 국익이 절대 이익이죠. 절대 진리죠.
주변 국가는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야 된다? 무슨 논리죠? 진실을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진실.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 이해입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저는 미국의 분단 유지 전략이라고 봅니다. 뭐냐? 북한 핵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럼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의 본질은 북미 간 전쟁 종식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평화를 실현하면 핵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즉 해법은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 평화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평화협정을 통한 실질적 평화 구현이 가장 빠른 해법인데 미국은 종전평화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북은 비핵화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비핵화 문제는 빌미뿐입니다. 비핵화 문제는 분단 유지 전략입니다. 미국의 북섬 비핵화 후 평화 전략 내지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핵 문제 해결이 아닌 해결하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무슨 뜻이냐?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방법을 제시해놓고 이 핵 문제를 항구적 갈등 요인화함으로써 분단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 자체를 국가적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핵화는 그냥 빌미, 허구적 명분일 뿐이에요. 미국의 비핵화 주장은 허구적 명분, 분단 유지가 전략적 목표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북한 핵 문제, 비핵화 문제를 무슨 바이블처럼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30년째 이걸 갖고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어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실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보면 이제 비핵화가 왜 거의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이 핵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북이 핵을 개발한 이유. 첫 번째, 대미 전략입니다. 대미, 안보, 평화 전략입니다. 두 번째, 경제 전략입니다. 북은 경제 전략적 관점에서 핵과 아이심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무시할 수 없는 것, 대중국 전략입니다. 북이 핵을 개발한 이유를 총체적으로 통찰적 인식을 해야만 북이 핵을 결코 세계의 비핵화와 같이 가지 결코 우선 폐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대미 핵 전략입니다. 안보 평화 전략인데요. 핵 억제력은 이 북측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핵 억제력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자유적 핵 억제력이 없다라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고사하고 민족의 운명이 핵 참화 속에 빠졌을 것이다. 한 가지 사례가 있죠. 이라크 사태 보십시오. 이라크전 2011년. 당시 이라크는 말입니다. 결코 핵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핵 없다고 그랬어요. 무기 사찰단도 다 들어가가지고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가본다 해서 부시가 공격했죠. 작살내버렸죠. 없다고 이야기했고 유엔 무기 사찰단도 없다고 했는데 때려버렸죠. 당시에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말입니다. 북은 우리 핵 있다, 핵 있다, 핵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미국은 손도 못 댔죠. 그러면서 이라크 문제하고 북한 문제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 게 뭐죠?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말입니다. 한국전 당시에 북중 국경지대, 그리고 북측과 러시아의 국경지대, 그리고 북측의 주요 거점 27개 대도시에 27개의 핵 폭탄을 떨어뜨릴 작전을 갖고 있었죠. 58년부터 남은 핵무기를 진주시켰죠. 이 많은 것들, 위험. 이런 것들이 결국 북이 핵을 갖게 되는 이유인데요. 4대 군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62년 전국대 요새와 이거 핵전에 대비했던 것이죠. 2001년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의회에 정언했던 내용 중에 북측의 지하 방어시설 최소한 1만 개 이상 추정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북측이 미국과의 70년 전쟁 상황 속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대비를 했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지금 자극하는 겁니다. 북은 미국의 핵 선제 공격 전략을 어떻게 견디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결과로서 핵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북은 1955년도에 핵물리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56년도에 공산국가 핵연합 핵무술 가입했죠.
59년도에 영구의 원자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대미 안보, 평화 전략으로 북이 핵을 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투루 한 게 아니죠. 이거 그들의 안보와 평화를 포기할까요? 두 번째, 사실 이거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1월에 조선중앙TV가 중대 발표를 했죠. 첫 수탄 시험 완전 성공했다고.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이었고 수소단까지 보유한 핵 보유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5년 12월인데요. 당시에 보십시오. 2015년 12월에 오른쪽에 보입니까? 이 군수공업성에서 수소탄 시험 준비를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썼죠. 이렇게 썼어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성리와 영광을 해 2016년에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낌으로써 온 세계가 추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위대한 조선노동당을 우러보게 하라. 이게 2015년 12월 15일 날 서명한 겁니다. 해놓고 2016년 1월에 군수공업부가 수소탄 시험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하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당 중앙은 수소탄 시험을 승인한다. 2016년 1월 3일. 이게 벌써 5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시키고 나서 수소탄 시험 경축 평양시 군민연합대를 이렇게 열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북이 이미 1993, 4년 그 어목했던 전쟁 위기를 겪으면서 제네바 협정을 했고 미국이 제네바 협정을 파기하는 과정 속에서 99년 북미 베를린선을 했었고 그것이 파기되면서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 꼬밀까지 했지만 클린턴이 벨곡에 넘어가지 않고 부시가 등장했을 때 악의 측으로 다시 적대관계가 됐을 때 그들은 계속 핵을 고도화했고 ICBM도 계속 고도화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하루아침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미 핵 전략이라는 거. 두 번째, 북이 핵과 ICBM을 포기할 수 있는 두 번째 근본이 경제 전략입니다. 경제난 해소 위해서 핵 개발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건 북측의 특수한 경제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각 중심의 민수경제, 제2경제에 주관하는 군수경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경제가 없습니다. 민수경제와 군수경제가 엄정하게 나뉘어 있으면서 어떨 때는 군수경제가 민수경제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무기는 말입니다. 최소 비용의 최대 안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핵을 만든 겁니다. 재래식 군비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의 남측 국방비가 55조죠. 북측 전체의 정부 예산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하고 재래식 군비 경쟁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그들의 상대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인적 자원 자금을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는 이런 겁니다. 즉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전 전략, 이것은 핵을 가져야만 인민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독특한 북측 고유의 군수경제와 민수경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의 병전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핵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경제 전략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국가 산업 경제 전략이기 때문에 핵 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중국 전략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핵 보유와 대등한 관계 정립이 목적입니다. 무슨 뜻이냐? 북은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부터. 중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북측의 전통적인 대중국과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5000년 역사 이래 조선반도를 가장 많이 침탈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측은 중국을 미국만큼 경계한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경계합니다. 미국은 120년 역사 속에서 적대관계가 형성이 됐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너무 오랜 역사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이 1956년 핵실험 이후에
1960년대 핵을 갖게 되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중국의 핵 보유를 가장 억제하고 전쟁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소련과 미국입니다. 소련과 미국은 중국의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이 핵 보유를 전쟁적 상황까지 내몰면서 이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 엄혹한 전쟁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 전 세계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 지지했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북측입니다. 북측만이 중국의 핵 보유는 미소 관계 속에서 정당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북이 핵을 가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미국 뒤에 숨었죠. 안보리 제재 동참했죠. 북이 중국에 느끼는 배신감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즉 동북삼성, 만주, 저 동북삼성의 역사 전체가 중국의 역사다. 고구려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국제사회주의 정신 자체를 폐기한 중국을 북측은 엄청나게 맹비난했죠. 그리고 경제적 패권도 엄청 경계하죠. 이런 북중 관계는 한미 관계하고 완전히 다르죠. 사실 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북에 대한 제재를 동참하게 하고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죠. 북한 핵 문제 좀 적극적으로 풀으라고. 그때마다 중국이 늘 이야기합니다. 북중 관계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우리 중국은 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믿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사실 그게 엄존하는 북중 관계입니다. 북중 관계는 한미 관계처럼 불평등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북중 관계인데 이 대중국 전략, 이게 북이 핵을 개발하게 된 이유입니다. 대미 안보 평화 전략, 두 번째 경제 전략, 세 번째 대중국 전략이죠. 자, 북이 핵을 내려놓는 조건은 뭡니까? 미국도 중국도 같이 핵을 내려놔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평가입니다. 결국 비핵화 문제는 말입니다. 세계의 비핵화와 연동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해요. 북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전 세계의 비핵화와 함께한다. 누차 밝혔어요. 이미 한두 번 밝힌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 비핵화 정책은 말입니다. 핵 문제의 본질적 속성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죠. 미, 중, 러 주변국 핵무기 보유 상황에서 주변국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 속에서 맹목적 비핵화 주장은 자국의 국익이 절대 가치인 국제정책 본질을 도외시한 반자주적, 반독립적, 사대적 발상은 아닐까요? 맹목적 비핵화 주장의 몰 가치적 반국익적 판단은 미국 중심의 비핵화 프레임에 경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분단 유지가 목적인 미국의 비핵화 프레임에 갇힌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겁니다. 4.27, 9.19 엄청났던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실천된 합의가 거의 없습니다. 이 비핵화 프레임은 말입니다. 제재의 프레임입니다. 한미동맹 프레임이에요. 분단 유지 프레임입니다. 결국 반평화, 반통일의 프레임이죠. 2017년 7월 상황에 대통령님께서 베를린 평화구상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러운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우리 정부의 인식이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예요. 북이 대미, 경제, 대중국 전략에서 나왔다라는 걸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북한의 선택은 무모합니다. 국제사회 언경을 자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당시에 우리가 했었죠.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도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비핵화에 대한 근본 입장 차이가 명확하죠. 이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의 존엄, 민족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인식의 간격이 진짜 크게 존재하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절대 조건입니다. 비핵화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정책 실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2007년 14선언 이후 딱 10년 만에 14선언 10주년 축사, 이때 2017년입니다. 북핵 미사일 고도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핵으로 맞서면 미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 단호한 대북 압박에 의견 일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과 북의 이 핵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이만큼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게 엄존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역은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성역이 아닙니다. 비핵화 해법은 성역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성역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행복입니다. 그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평화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성역도 없이 정책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의 해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서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비핵화 중재자 역을 로키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남북 평화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풀도록 하고 우리 정부는 로키로 대응하면 됩니다. 대신에 남북협력의 평화정책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미국에게는 남북협력이 결과적으로 비핵화를 추동한다고 설명하면 되겠죠. 그 정도의 간극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4.27 9.19의 핵심 합의인 종전평화협정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비핵화 담론만 내려놔도 비핵화 정책만 로키로 내려놔도 북은 남북회담 협력에 바로 나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핵화 정책이 30년 유령의 덫으로서 분단체제 유지 전략으로서 기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핵화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맹신했습니다. 그 본질을 제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비핵화 정책의 허구스러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구. 유령의 덫이다. 비핵화는 잊어라. 진짜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실천하자. 그 평화 실천의 핵심은 종전선언인데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기조의 변화를 말씀드렸죠.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으로 바꿔야 됩니다. 더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 통일부가 있고 외교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습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이 통일, 외교, 국방의 포괄 개념을 안보로 치환한 것은 저는 인식이 오류라고 봅니다. 어떤 인식이 오류냐?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안보 전략은 결국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죠. 분단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 휴전, 전쟁 상황이죠. 모든 비정상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분단, 전쟁 체제를 종전 평화 체제로 바꾸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왜? 평화와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입니다. 통일, 외교, 국방의 최우선 정책, 기본 전략은 종전, 평화협정, 평화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단 유지 전략이냐, 평화 통일 전략이냐, 당연히 평화 전략이죠. 그렇다면 평화 전략은 전쟁 분단 극복, 평화 통일 실현 전략입니다.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으로, 분단 유지 전략을 통일 실현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으로 바꾸자.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으로 바꾸자. 안보 정책을 이제는 평화 정책으로 이야기하자. 상징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와대에는 안보 정책실이 있습니다. 한 100여 명의 안보 정책실이 있습니다. 그걸 최소한 명칭을 평화정책실로 바꿔야 됩니다. 100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남북미 정통하는 대북정책 결정단에 있는 그 100명의 최고의 인재들이 자기 아이덴티티가 안보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안보정책. 그들에게 안보정책이 아니라 안보를 뛰어넘는 평화정책을 만들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보의 목적은 평화잖아요.
평화를 위한 안보이지 않습니까? 안보는 평화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 평화 전략은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통일 실현의 과정하고도 부합합니다. 마찬가지로 평화 전략은 6.15 공동선언 이하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의 원칙 등 노정하고도 맞물리죠. 안보 전략이 아닌 평화 전략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식의 전환입니다. 남북미 관계를 진짜 성찰해보자. 우리는 70년 분단 체제는 아시다시피 불평등 한미 관계에 기반해 있습니다. 분단 체제가 불평등 한미 관계를 만들었고 불평등 한미 관계가 분단 체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했죠. 우리는 불평등 한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하죠. 적대적 관계죠. 두 약소 국가가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로 봅니다. 불평등 한미 관계를 보죠. 그리고 미북 북미 관계도 거대한 미국과 조그만 북한 간의 적대 관계로 인식합니다. 이게 우리 인식입니다. 왼쪽의 인식. 북측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북측의 인식입니다. 북, 남, 미, 남북미는 똑같이 대등하다. 국제정치에 약소국도 없고 강대국도 없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분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진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미국이 분단 유지의 실질적 주체라고 봅니다. 남북이 화해협력의 기조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북미 관계는 적대관을 봅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죠. 이 인식이 북측의 인식이고 이 인식이 남측의 인식인데요. 남북의 인식의 관계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관계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조금 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평화의 해법, 무엇을 할 것인가? 단계적이나 중기적으로 말입니다. 남북미 교착 국면은 장기화됩니다. 지금의 구조는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는 심화될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위기는 심화됩니다. 미국은 대립적 위기 교착 상황 유지가 전략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최선의 전략이에요. 북미 협상은 없습니다. 협상은 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핵화보다는 적대 대립의 분단체 유지가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북에 대해서 그냥 비핵화 주장만 하면 됩니다. 공허한 비핵화 주장만 하면, 그것만 되풀이하면 현상 유지되고 분단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전략적 방치였고 분단 유지 전략이었죠. 미국은 현재의 교착 국면 풀 생각 아예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잊을만 하면 비핵화, CVID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북측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비핵화 협상은 없습니다. 이미 천명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평화 협상만 있죠. 향후 북미 관계는 특별한 기대 없습니다. 결국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분단의 주체이고 평화의 당사자 않습니까? 불평등 한미 관계 속에서 분단의 그 엄혹한 위기 모순들을 다 우리가 안아야 됩니다. 우리 정부의 능동적,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분단 유지 전략을 넘어서야 됩니다.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국제질서 변화, 저는 미국 일방주의가 퇴조하고 있다. 미중 양국 체제도 마찬가지로 이 패권주의에 퇴조하고 있다. 전 세계가 다 똑똑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적 일량이 많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촛불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 프레임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정부의 능동 역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경제력 세계 4에서 5%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죠. 군사력 10% 안에 누군가 6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군사력 세계 6위의 나라가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 유엔사, 불평등, 아니 종속적 한미관계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세계 6위의 군사 국가가 우리의 군사작전권조차도 쓰지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우리 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70년 분단체제를 넘어서 불평등 한미관계를 이제는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결론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4.27과 9.19의
약속 합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위기입니다. 4.27과 9.12 합의 우리가 실천 못했잖아요. 미국 눈치 본다고 못했습니다. 그러면 평화해법은 신뢰관계 회복은 4.27과 9.19 합의를 적극 실천하면 됩니다. 제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미국 눈치 보기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재 속에서도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되죠. 제재를 이야기하고 미국을 이야기하는 아무리 제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의 엄존하는 반대가 무서운 것이죠. 그럼 미국이 반대하면 분단 체제를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전쟁적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4.27과 9.19의 핵심 합의는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었습니다. 4.27과 9.19의 핵심 합의였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적극 추진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1, 2, 3, 4인데요.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 프레임을 바꾸자. 말씀드렸죠. 비핵화는 잊어라. 평화를 이야기해야 평화가 온다.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을 바꾸자. 인식의 전환, 남북관계 성찰과 재정이 필요하다. 4. 평화의 실천, 4.27과 9.19의 실천인데요. 종전선언 실천으로 요약됩니다. 핵심 과제 종전선언.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왔습니다. 전쟁 상황이 분단체제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전쟁은 완벽한 악이에요. 완벽한 무해 상태죠. 전쟁적 상황이 모든 비정상의 원인입니다. 국민 불행의 기본 환경이 8천만 생존권, 기본권을 유린하는 전쟁 상태의 방치는 결국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종전이 선언되면 적이 사라지고 적대상이 끝납니다. 종전 문제는 교착 상황의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북측은 이미 해법을 내놨죠. 원칙적 해법이죠. 남북관계 회복.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를 일치 중지하며 북남 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세 문장의 핵심은 뭡니까? 4.27과 9.12 합의였던 핵심이었던 종전선언 합의 이 문제입니다. 이걸 실천하면 된다는 것이죠. 또 종전 문제는 말입니다. 북미관계 회복의 단초입니다. 여한 간에 6.12 싱가포르 합의 당시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죠. 적대 정상, 관계 정상의 첫 과제로서 종전선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정한다? 그것은 신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마찬가지 종전선언은 우리에게 불평등 한미관계 전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한미 상호관계조약, 전작권 한수, 주한미군, 유엔사 문제, 소파, 방위분담금 문제 이 많은 것들이 왜 이루어집니까?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말도 안 되는 불평등 관계들을 계속 강요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적이 사라지고 적대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남북관계, 한미관계의 정상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선언은 외교적 협상가, 중재자, 조정자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본 요구라고 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은 미국의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주권이자 기본권이죠. 과감하게, 당연히, 뻔뻔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8천만 이 땅을 사는 동포들이 우리는 전쟁 반대한다.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왜 그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그것도 말 못한다라면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끝내자. 저는 분단 문제 극복의 포괄적 핵심 고리가 종전선언이라고 봅니다. 이 방에 지금 이재봉 교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며칠 전에 종전선언 문제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현재 종전 평화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약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전 평화에 서명을 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경제, 개성남 건강산 문제, 남북 공동선언 실천, 6.15, 4.27, 9.19 선언 실천, 내지는 남북 교류협력, 오이사 조치, 인도적 지원, 민족화의 적당의 정상, 내지는 국가보안법 문제,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 한미관계 정상화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풀 수 있는 핵심거리가 뭘까? 진짜 고민해 본다라면 지금 금강산 관광인가? 지금 철도 도로인가? 뭔가 고민을 거듭해 보면 결국 이 많은 것들을 풀 수 있는 핵심 단초로서 저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종전선언의 문제가 위치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실천하자. 평화의 실천이 바로 종전선언이다.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 평화가 국민 행복이다. 평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 종전선언, 최소한 전쟁 끝내자. 20세기 이후에 가장 오래된 전쟁이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이거. 누구를 위한 분단이냐. 4.27과 9.19의 핵심이 6.12의 핵심이 관계본의 상징이 바로 종전선언이더라. 전쟁은 악이다. 평화가 선이다.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자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종전을 반대한다면 그가 전쟁 세력이다. 그가 국민생존권과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행위다. 매우 명분도 있고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선에 가까운 명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입니다. 종전선언운동의 주체는 5천만 국민, 8천만 동포의 주인된 권리로서 생존권을 선언하자. 민주공화국이고 주권 재민, 온 국민이 선언하자. 첫 단초는 시민사회, 국회가 촉구하자. 정부 주도로 국경제 다 하자. 전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종전선언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당연한 생존권으로서, 기본권으로서 종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나아가 전 세계 평화 역사에 함께한 종전선언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왜 한 번도 종전 결의안이 안 되겠습니까?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 온라인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한반도에 종전선언에 지지를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죠. 왜 아무리 이사회에서는 종전 결의 촉구가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종전을 반대하죠. 미국 의회에도 약 5, 60명이 한마디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 미국의 평화시민단체들, 미국의 종교계, 내지는 바티칸 교황청, 전 세계 평화해설과 함께 한마디 종전선언. 왜? 전 세계는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휴전 상황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했는데 미국의 반대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 본질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우리 외교부는 유럽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종전선언 지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데 지지해달라. 어느 나라도 쉽게 지지해 줄 겁니다. 그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히 미국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5천만, 8천만 이 땅을 살아는 8천만 동포들의 그 기본 생존권을 전쟁적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이미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시간 정도 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 발제를 마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도 빠르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비핵화 정책은 잊어버려라. 평화를 진짜 평화를 원한다라면 평화의 실천, 종전선언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